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2년 6월 18일에 있었던 지방공무원 시험 보건직, 그래서 공중보건과 보건행정에 대해서 기출문제가 이제 올해는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중보건부터 볼 거고요. 자, 공중보건 출제 분포를 좀 보시면은 사실 제가 항상 이 출제 분포를 조금 정리를 해드리긴 하는데 별로 의미는 없어요. 어차피 뭐 출제 빈도가 높은 챕터가 있고 낮은 챕터가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분량이 이제 있는 거고, 우리가 뭐 출제 빈도가 높은 과목, 높은 챕터만 공부할 것도 아니고 한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또는 한 문제도 출제가 안 되더라도 그 파트를 다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크게 의미를 두고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보시면은 항상 뭐 비슷해요. 매년 공중보건 총론, 역학과 보건통계, 질병관리, 환경보건 안에서 출제 빈도가 가장 높게 출제가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 파트에서는 보통 한 문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공중보건이지만 공중보건에서도 보건행정 파트가 꼭 한두 문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올해는 세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료기술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보건행정을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공중보건만 공부해서는 여기를 맞출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죠. 전혀 모르는 내용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제가 공중보건 과목 안에도 보건행정 파트를 넣어서 여러분들한테 공중보건 수업에도 정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저희 대방고시학원에서 공중보건을 수강하신 의료기술직 준비생이라면은 이러한 문제들을 완벽하게 맞출 수 있게끔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별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문제를 바로 보도록 할 건데 1번 문제부터 보시면은 국민의 70%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됐다라면은 나머지 30%는 접종을 하지 않아도 감염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면은 예방접종을 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도 코로나에 잘 안 걸린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만나는 사람이 면역력을 가지고 있어서 코로나에 안 걸린 사람이 대부분일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러한 현상을 집단 면역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거고, 자, 이러한 특성과 관계가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특성이라고 하죠. 자, 대표적으로 이렇게 감염병 예방접종, 결국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것, 그게 긍정적인 영향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일 수도 있는, 그래서 감염병의 전파라던가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병 전파의 차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외부 효과에 의한 현상이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이게 보건행정 파트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워낙 공중보건 안에서도 빈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 공중보건 강의에서도 굉장히 강조해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자,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면은 하나씩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가면은, 자,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면은 정보, 보건의료와 관련된 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다? 의료진만 가지고 있다. 의료인들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소비자, 공급자는 정보를 가지고 있고 소비자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비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 의료기관의 서비스의 질이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몰라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내가 치료를 받을 때 어떤 치료에 대한 결정을 대부분 의료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가 공급자가 가지고 있고 소비자는 정보가 없다, 비대칭되어 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소비자의 무지라고도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공급자에 의한 유인 수요의 문제가 항상 발생하게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서 제3자의 개입이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3자가 누구예요? 정부가, 국가가 뭔가 공급자와 수요자에게 개입하는 정책을 펼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수요의 불확실성이라고 하면은 누가 언제 어떤 질병에 걸릴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의료보험제도다. 그래서 건강보험의 근거가 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특징이 수요의 불확실성이라고 했고요. 자, 치료의 불확실성이라고 하면은 내가 어떤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을 때 그 치료 이후에 완치가 될지 뭐 어떤 합병증이 발생할지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좀 더 많은 양의 서비스와 좋은 질의 서비스를 원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료 서비스의 질적, 양적 향상에 대한 욕구가 존재한다라는 거고, 자, 외부 효과는 어떤 사람의 행동이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대표적인 게 감염병이라던가 뭐 예방 접종을 통한 감염병의 전파 차단이라던가 격리를 통한 전파 차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외부 효과에 의한 현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넘어가고 두 번째 문제는 인구 집단의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 사회적 결정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고 있는데, 어떤 사회적인 어떤 현상, 사회적인 분위기, 사회적인 무언가가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고용과 노동과 고용 조건, 사회적으로 노동이 고용 상태가 어떤지, 고용 조건이 어떤지 이런 것들은 개인의 결국 그 사람들의 직업을 결정하게 되고 직업에 의해서 건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결정 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불건강한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현상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활 습관이에요. 나는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담배를 피는 사람이야. 이건 사회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인 거죠. 그래서 이 불건강한 생활 습관은 개인의 특성이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소득 불평등. 보통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조건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때 특히 소득 수준이 높은 집단과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의 건강 수준 또는 사망률에 대한 비교를 많이 해요.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에 비해서 낮은 사람들의 건강 수준이 더 안 좋고 사망률도 더 높다라는 통계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성과 인종차별인데, 이게 만약에 그냥 그 개인의 성별, 개인의 연령 이런 거면 개인적인 특성일 텐데, 성에 대한 차별, 성차별이나 인종차별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모두 사회적 결정 요인에 해당이 됩니다. 자, 3번 문제 넘어갈게요. 질병의 발생 단계에 따른 예방 수준은 우리가 1차, 2차, 3차 예방으로 분류를 해서 보고 있죠. 자, 코로나19처럼 호흡기계 감염병에 대해서 2차 예방을 할 때 2차 예방에 대한 활동을 묻고 있는데, 우리가 1차, 2차, 3차 예방이라고 하면은 1차 예방은 질병이 걸리기 전에 하는 예방 활동. 그래서 건강 증진, 보건 교육 또는 뭐 환경 위생 관리라던가 금연 교육이라던가 이런 것들, 또 예방 접종. 감염병에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죠. 자, 이런 것들은 1차 예방이 되겠고, 2차 예방이라고 하면은 질병에 걸렸지만 증상이 없는 단계에 조기에 검진해서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2차 예방이다라고 했고요. 3차 예방이라고 하면은 질병에 걸린 사람을 이제 회복기에 도와주는 것, 그래서 재활이나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예방접종이라던가 손 씻기, 마스크 착용은 질병에 걸리기 전에 미리 방지하는 거니까 1차 예방이겠고, 접촉자 추적을 해서 조기 검진을 한다. 걸릴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검사를 해서 조기에 발견하겠다. 대표적인 2차 예방이 되겠죠. 자, 방역 수칙, 보건교육 이런 것들은 모두 1차 예방이겠고요. 정답은 3번이죠. 자, 4번 감염병 예방법에서 1급 법정 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을 묻고 있는데, 자, 감염병은 사실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되는 항목이기도 하지만 제가 수업 중에 자동으로 암기가 되게 좀 해드리죠. 여러분들 수업 때 계속 반복을 하고 감염병에 대한 이해, 감염병이 이 질병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은 몇 급에 해당하는지를 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플루엔자 대표적인 4급 감염병, 그래서 4급에서도 첫 번째 있는 거 왜 4급이다라고 했어요? 인플루엔자는 매년 겨울철마다 늘상 유행을 해요. 자, 그런 거를 막 이렇게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표본 조사만, 표본 감시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인플루엔자 대표적인 표본 감시 대상 감염병인 4급 감염병에 해당이 되겠고요. 자, 유행성 이하선염은 전파 가능한 감염병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되게 무서운 건 아니야. 그러니까 몇 급? 2급이다라고 했고, 신종 감염병 증후군. 자, 코로나19가 대표적으로 신종 감염병 증후군으로 분류가 돼서 우리가 1급으로 관리하다가 4월 달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코로나19가 2급으로 바뀌었어요. 다시 말하면 신종 감염병 증후군에서 빠졌어요. 어쨌든 신종 감염병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모르는 질병인데 새로운 감염병이 나와서 얘가 이제 이렇게 뭔가 전파가 많이 이루어지고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위험이 되는 것들을 아마 이 신종 감염병 증후군으로 묶어서 관리를 하려고 넣어둔 거겠죠. 그래서 신종 감염병 증후군이 1급 감염병에 해당이 되고요. 자, 비브리오 폐혈증은 3급 감염병에 해당이 되죠. 정답은 3번이었고요. 자,
5번 문제, 지역사회 보건사업 평가 중에서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투입된 인력, 조직, 시설, 장비, 재정 이런 것들이 적합한지, 다시 말하면 사업을 하는데 투입된 자원이 적절했냐, 이걸 평가하는 것은 구조평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보건사업이든 의료 서비스의 질이든 무언가를 평가할 때, 보건교육이든 평가를 할 때 투입 산출의 개념으로 평가를 하면은 구조, 과정, 결과 평가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고요. 자, 구조 평가라고 하면은 보통은 그 투입되는 자원에 대한 평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투입되는 인력, 시설, 장비, 조직 구조, 뭐 재정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구조 평가고요. 자, 과정 평가는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사업 진행되는 과정 자체를 평가하는 게 과정 평가고, 결과 평가는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는데, 크게 이 결과 평가를 산출물에 대한 평가, 효과에 대한 평가, 영향에 대한 평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출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건교육을 했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보건교육에 참여한 인원이 몇 명인지, 뭐 제공 인원이라던가 이런 것들, 사업의 제공 건수라던가 요거 사업 자체를, 이 결과물을 평가하는 거고요. 효과는 그 교육을 통해서 지역 그 교육 대상이었던 주민들의 지식이나 태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평가하는 것. 영향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그 사업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래서 사회경제적으로 영아 사망률이라던가 뭐 사망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는 걸 영향평가라고 해요. 자, 다음 심플한 문제가 나왔어요. 식중독, 원인식품과 독소인데, 자, 바지락 하면 대표적으로 조개 중에서도 바지락, 모시조개 이런 것들이 베네르핀이 독소였고요. 감자의 녹색 발화 부위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소가 있었고, 홍합, 그다음에 홍합이라던가 검은 조개, 섭조개 이렇게 좀 시커먼 애들,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독소가 뭐라 그랬어요? 테트로도톡신이 아니라 얘는 삭시톡신. 삭시톡신이죠. 홍합, 뭐 섭조개, 검은 조개 이런 것들. 테트로도톡신은 누구예요? 얘는 복어의 독소죠. 테트로도톡신은 버섯의 대표적인 가장 흔한 독소가 무스카린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 자, 7번 문제도 제가 수업하면서 늘 강조하는 거, 여러분 정신보건에서 출제되는 문제가 많지는 않은데 그 많지 않은 문제 중에서 한 8, 90%는 격리가 정답으로 나온다. 그래서 격리가 나오면, 정신보건에서 격리라는 게 나오면 걔는 무조건 틀린 거다라고 수업 중에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딱 그 문제죠. 정신보건 사업을 할 때 목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격리는 정신보건에서 권장하는 내용이 절대 아니에요. 부득이하게 격리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격리를 하지 않고 환자의 가정과 가까운 곳에서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당연히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격리가 되겠고, 자, 나머지 건전한 정신기능의 유지 증진, 정신장애 예방, 치료자의 사회복귀 모두 적절한 내용들이네요. 그래서 정신보건의 목적을 보면은 정신건강복지법 제1조 목적에서 정신질환을 예방하는 것, 치료하는 것, 재활, 복지, 권리보장,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뭔가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런 것들이 정신보건 사업의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우리가 이론적으로 정신보건 사업의 목적이라고 하면은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유지, 증진, 그리고 회복, 예방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국민의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 정신보건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8번 문제, 감염병 전파 방법 중에서 매개체로 옮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감염병의 전파 방법은 우리가 크게 직접 전파냐 간접 전파냐로 나눴어요. 그래서 매개체로 옮는다라고 하는 것은 간접 전파. 전염병이 걸린 사람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될 때 중간에 무언가 매개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게달물, 식품, 공기 같은 것들이 다 매개체에 해당이 되는 거고, 비말은 뭐예요? 내 입에서
나온 칩이 다른 사람에게 바로 튀어서 전파가 되는 대표적인 직접 전파에 해당이 되는 게 비말 전파였죠. 정답은 3번이고, 그래서 감염병의 전파 방법은 직접 전파와 간접 전파가 있다라고 했고, 자, 직접 전파 같은 경우는 피부 접촉에 의한 전파, 그래서 성매개 감염병 같은 경우는 감염자랑 성 접촉을 통해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직접 전파고요. 자, 비말에 의한 전파, 침이 튀어서 전파되는 건 대부분 호흡기계 감염병이겠죠. 그래서 홍역이라던가 인플루엔자라던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해당이 되고, 태반을 통한 수직 감염은 엄마가 태반을 통해서 엄마가 가지고 있는 균이 태반을 통해서 태아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독, 풍진, 에이즈, 톡소플라즈마증, 비형 간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수직 감염이 되는 감염병들이고요. 자, 간접 전파는 병원체가 이렇게 병원 소에서 새로운 숙제에게 직접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매개체가 있는 거예요. 자, 매개체는 또 우리가 크게 두 가지, 활성 매개체냐 비활성 매개체냐로 나눌 수가 있는데, 활성 매개체라고 하면은 살아있는 생물, 그래서 모기, 벼룩, 이, 진드기 이런 것들이 매개하는 것을 활성 매개체에 의한 전파, 그래서 생물에 의해서 전파가 되는 거고, 비활성 매개체라고 하면은 생명이 없는 어떤 물질이 전파를 하는 거다. 그래서 무생물 매개물의 대표적인 게 공기, 식품, 물, 우유, 토양 같은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자, 비말이 직접 전파라고 했는데, 자, 비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에서 나온 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침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수분이 있어서 멀리까지 못 가요. 그래서 근접하게 접촉한 사람이 아니면은 그렇게 멀리 있는 사람한테까지 전파가 되진 않는데, 비말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침에서 수분이 말라요. 그러면 얘가 좀 가벼워지겠죠. 가벼워진 비말핵은 공기를 타고 조금 더 멀리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좀 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전파가 되는데, 요런 경우는 직접 전파가 아니라 공기가 매개하는 간접 전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개달물이라고 하면은 사람의 몸속으로는 침입하지 들어가지 않아요. 하지만 균을 묻혀서 옮겨 놓기는 해요. 대표적인 게 장난감, 뭐 책, 의복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게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균이 묻어 있고 그게 전달이 되고 그걸 만져서 내 몸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다음 문제 9번 문제 보시면은 일정한 지역 내에서 연령과 성별 구성을 나타내는 인구 피라미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자, 우리가 인구 피라미드라고 하면은 보통 뭐 요렇게 생긴 모양 또는 뭐 항아리 모양, 종 모양인데, 보통 이렇게 반으로 쪼갰을 때 이쪽은 남자 인구, 이쪽은 여자 인구를 사용을 하게 돼요. 작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인구 피라미드에서 왼쪽은 남자 인구, 오른쪽은 여자 인구로 표시가 되고요. 인구 피라미드의 유형 중에서 이렇게 피라미드형, 종형, 항아리형이 있었는데, 종형이라고 하면은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아서 인구 정지형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고, 자, 항아리형 설명인데 19세 이하 인구라고 나왔어요. 자, 무조건 종형이든 피라미드형이든 항아리형이든 우리가 인구를 구분할 때 15세 미만 또는 14세 이하 인구, 14세 이하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보다 얼만큼 많으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종형 같은 경우는 14세 이하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 정도고, 항아리형은 14세 이하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 이하인 인구 구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19세를 14세로 바꿔야 맞는 내용이겠고, 자, 호로형은 생산 연령 인구가 많이 유출되는 농촌형, 그래서 농촌형, 기타형, 호로 형, 뭐 표주박형이라고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죠. 옳지 않은 것은 3번이고, 자,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은 그래서 여자는 우측, 남자는 좌측에 표시를 하게 되고, 자, 이렇게 15세 미만, 그래서 14세 이하 인구가 많고 65세 이상 인구가 적은 게 피라미드형, 14세 이하, 15세 미만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 정도가 되는 경우가 종형이고요. 자, 이 15세 미만, 14세 이하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 이하가 되는 걸 항아리 형이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별형과 호로형은 출생 사망이 아니라 전입 전출에 의해서 생산층 인구가 많아지는 유형을 별형, 생산층 인구가 적어지는 인구를 호로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피라미드형부터 기타형까지 각각의 인구 피라미드 내용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자, 다음 건강 신념 모형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건강 신념 모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건강 행동 모형이라고 해서 보건 교육 같은 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그 생각의 변화가 생기고 건강 행동을 하게 될까 이런 것들을 연구한 모형들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뭐 인지조화론도 있었고 합리적 행위론도 있었고 건강신념 모형도 있었는데 자, 건강신념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 어떤 신념이 생겨야 돼요. 개인이 인지를 해야지 건강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주관적인 지각 세계에 의존해서 건강 행동을 설명하는 모형으로 이 건강신념 모형의 가장 대표적인 구성 요소가 지각된 인지된 또는 지각된 민감성, 인지된 지각된 심각성, 인지된 장애 요인, 인지된 유익성, 그리고 행동의 계기 이렇게 5가지를 주요 구성 요소로 봤었어요. 자, 조절 요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수정 요인이라고도 하고 조절 요인이라고도 해서 얘네들이 다른 무언가에 인지된 민감성, 인지된 감수성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령, 성별, 성격, 지식 같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조절 요인, 수정 요인이라고도 하죠.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자, 인지된 장애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장애를 인지를 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건강 행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기본적으로 인지된 우리가 그 이론을 먼저 조금 설명을 제가 해드리고 가면은 지각된 민감성, 인지된 민감성이라고 하면은 나 이러다가 폐암에 내가 그래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이러다가 나 폐암에 걸릴지도 몰라. 내가 질병에 걸릴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인지한 거예요. 인지된 민감성이라고 하고요. 자, 인지된 심각성, 지각된 심각성이라고 하면은 폐암에 걸리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너무 심각한 걸 내가 인지를 하는 거죠. 자, 지각된 유익성. 그래서 그럼 담배를 끊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담배를 끊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올 수 있는 좋은 점들. 그래서 담배를 끊으면 내가 건강도 좋아할 거고 내 주변에서 누가 좋아해 줄 거고 이런 것들이죠. 자, 지각된 장애 요인, 인지된 장애 요인이라고 하는데 담배를 끊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오는 어떤 안 좋은 점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내가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A형가예요. 그래서 항상 같이 회의 중간에 담배를 피러 가면서 거기에서 그 직장 상사가 되게 많은 얘기를 해주고 팁을 주고 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내가 담배를 끊어버리면은 앞으로 그 상사로부터 그런 조언들, 그런 얘기들을 들을 수가 없게 되네. 그럼 어떡하지? 그거 나한테 좀 불리한데? 이런 것들이 장애 요인이 되겠죠. 자, 행동의 계기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는 하나의 조절 요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지를 했을 때 주변에서 어떤 교육이라던가 다른 사람들의 질병 발병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행동을 하게 만드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들을 행동의 계기라고 해요. 자, 그래서 다시 보면은 인지된 장애 요인은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지각하는 것은 지각된 민감성, 인지된 민감성, 인지된 감수성이라고 해요. 자, 개인의 경험에 영향을 받아서 이 민감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설명 자체가 인지된 민감성, 인지된 감수성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인지된 장애 요인은 이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안 좋은 점. 자, 인지된 이익은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점이다라고 했어요. 금연을 할 경우에 가족이 좋아하는 모습을 떠올리는 것이 유익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그래서 이 모형에서 얘기하는 수정 변수 또는 조절 요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인구학적인 변수, 나의 성, 연령, 인종 이런 것들, 사회 심리학적인 거, 사회 경제학적인 거, 행동의 계기 이러한 것들이 수정 변수 또는 조절 요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인지된 가능성, 인지된 민감성, 인지된 심각성에도 영향을 주고 질병에 대해서 인지하는 데 영향을 주고 또 행동을 하고자 할 때 이익과 장애 요인을 지각하는 데도 영향을 주는 수정 변수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 11번 문제 넘어갑니다. 역학이 추구하는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 질병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겠고요. 효과적인 질병 치료제를 개발한다. 치료제를 개발한다라는 것은 역학의 목적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치료제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역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무언가를 개발하는 건 아니에요. 자, 질병 예방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보건사업의 영향을 평가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죠. 질병의 원인, 위험 요인 파악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활용 분야, 목적이 되겠고 그리고 역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질병의 규모, 유병률이라던가 발생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게 되고요. 자, 이 유병률, 발생률 파악하고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면은 그 질병의 자연사, 예후 이런 것들도 파악하게 되고 자, 질병 예방, 치료하는 사업들을 하겠죠. 그런 방법들이 효과가 있는지도 평가를 하게 되고 다양한 이 역학의 자료들을 통해서
보건과 관련된 또는 환경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 사용을 하게 돼요. 자, 12번 문제, 역학 연구 방법 중에서 코호트 연구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 자, 코호트 연구라고 하면은 우선 연구 대상을 어떻게 나눠요? 연구 대상을 모집을 했는데 전제 조건이 있죠. 이 사람들은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어야 돼요. 자,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한다? 어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위험 요인이 있을 때 그 위험 요인에 노출된 사람들이랑 노출되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을 해요. 이 두 집단은 모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질병에 걸리지 않은 상태여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쭉 추적 관찰을 해요. 10년, 20년, 30년 추적 관찰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환자가 이 안에서 발생이 됐다. 그러면 이제 이 노출군과 비노출군에서 발생한 환자들을 계산을 해서 발생률을 비교를 해서 노출된 집단이 노출되지 않은 집단보다 질병 발생률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평가하는 연구 방법이에요. 그래서 질병 발생의 위험도 산출이 용이하다. 질병에 걸리지 않았던 사람들을 추적 관찰해서 발생률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발생률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비교 위험도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직접 질병 발생의 위험도 산출이 가능한 연구 방법이 코호트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장점이었죠. 자, 위험 요인에 노출해서부터 질병 진행 전체 과정을 관찰할 수 있다. 그래서 위험 요인에 노출이 됐는데 아직 질병은 걸리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을 계속 추적 관찰하면서 계속해서 노출되는 요인에 대한 정보를 얻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질병이 걸리는 걸 확인을 하겠죠. 그래서 이 질병 진행의 전체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고, 자, 위험 요인과 질병 발생 간의 인과관계 파악이 용이하다. 자, 우리가 원인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 전제 조건이 뭐다? 시간적 전후 관계가 명확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코호트 연구는 질병에 걸리기 전부터 관찰해서 질병에 걸린 걸 나중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노출이 먼저고 질병이 나중에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적 선후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데 가장 용이한 분석 역학에 해당이 되죠. 자, 단시간의 조사로 노력, 비용이 적게 든다. 반대로 오랜 기간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게 코호트 연구였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고요. 코호트 연구의 장점과 단점. 장점은 제가 쭉 지금 설명을 드렸고, 단점은 그래서 비용, 시간, 노력 이런 것들이 많이 든다. 오랫동안 관찰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고, 더불어서 오랫동안 추적 관찰하다 보면은 뭔가 연락이 두절되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추적이 불가능한 대상자가 많아지면은 연구 결과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오랜 기간 이 관찰을 하다 보면은 질병에 대한 진단 방법, 질병 분류 방법 이런 것들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게 또 연구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발생률이 낮은 질병 연구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노출군과 비노출군 안에서 발생률이 낮은 질병의 환자가 발생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하더라도 너무 적은 숫자면은 비교가 별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률이 낮은 질병은 환자 대조군 연구를 적용하는 게 적당하다라고 했죠. 자, 13번 리케치아에 의한 인수공통 감염병을 묻고 있는데, 자, 탄절, 렙토스피라증, 큐열, 브루셀라증 모두 인수공통 감염병이고요. 자, 그중에서 탄절,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은 세균에 의한 인수공통 감염병, 큐열은 리케치아예요. 그래서 얘가 리케치아이긴 한데 그람 음성 간균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세균의 특성도 조금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리케치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큐열이 되겠고요. 자, 14번 감염병 예방법상 명시된 필수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을 묻고 있어요. 그래서 필수 예방접종 대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반드시 여기 나머지는 다 해당이 되고 성홍열이 예방접종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고, 자, 예방접종 항목들을 쭉 보고 가면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의 질병에 대해서 누구를 통해서 보건소를 통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된다.
그래서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비형 간염, 유행성 이어선염, 풍진수두, 일본 내염, 비형 헤모필러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A형 간염,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까지가 필수 예방접종 항목들이고, 자, 여기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장티푸스랑 신증후군 출혈열 위험에 좀 노출 위험이 있는 사람들, 고위험군을 따로 명시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어요. 자, 15번 문제 보십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유형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는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3자, 이것도 우리 보건행정 파트에서 제가 그 공중보건에서 마지막 파트 10, 보건행정 사회부장 파트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내용으로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다 쉽게 맞췄을 거고, 3자 지불제도에 해당이 되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3자 지불제도라고 하면은 공급자랑 수요자가 있어요. 그럼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면 돈을 누가 내야 돼요? 수요자가 내야 돼요. 근데 공급자와 수요자가 아닌 제3자가 대신 돈을 내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3자 지불제도고, 자,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들이 소비자, 그 다음에 병원이 공급자예요. 그럼 병원에 가서 병원 이용을 하고 난 다음에 본인 부담금을 좀 내긴 하지만 나머지 공단 부담금이라고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 적용을 해주죠. 그래서 대신 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돈을 대신 내준다라고 해서 3자 지불제도라고 하죠. 정답은 4번이고, 제도 설명 간단하게 드리고 가면은 3자 지불제도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수요자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있어요. 공급자, 보험자가 있고요. 그래서 보험자는 국민들을 보험에 가입시킨 다음에 보험료를 납부하게 해요.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자, 국민들, 보험 가입자들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은 의료기관에 가서 서비스를 제공을 받고 일부 본인 부담금만큼은 돈을 내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의 비용이 나왔다. 근데 그 중에서 20%가 본인 부담이다. 그럼 나는 2,000원만 내고 와요. 그럼 나머지 8,000원은 어떻게? 공급자와 수요자가 아닌 제3자인 보험자가 의료기관에게 대신 지불을 해주는 그러한 제도가 3자 지불제도. 그래서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독일처럼 사회보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3자 지불제도를 적용을 하고 있어요. 변이형이라고도 하고 직접 제공형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보험자가 의료기관을 가지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거나 계약이 되어 있어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가입을 해서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아프면 이 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 보험자에 소속되어 있는 의료기관으로부터 그냥 서비스를 제공받으면 돼요. 그래서 보험자가 서비스를 직접 제공을 해준다라고 해서 직접 제공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상환제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그 실비보험이라던가 암보험이라던가 이런 거 가입하면은 계약한 다음에 보험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아프면 의료기관에 가요. 그 다음에 병원비를 내가 다 내요. 그리고 병원으로부터 서류를 발급을 받죠. 뭐 진단서라던가 초진기록지라던가 진료비 내역서 이런 것들을 받아서 보험자에게 청구를 해요. 그럼 그 돈을 돌려주죠. 돈을 상환해준다라고 해서 상환제라고 불러요. 그리고 돈을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현금 급여형, 현금 배상형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의 제도가 있고요. 자, 다음 16번 문제가 아마 그 이번 공중보건 시험에서 요거 한 문제 정도 틀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캄필로박터에 대한 문제, 우리 그 공중보건, 그러니까 보건직이나 의료기술직 준비하는 공중보건에서 공중보건 교재에서 다루는 어떤 이론들의 깊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의대에서 교재로 쓰는 예방의학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방의학에서 다뤄진 내용은 아무래도 질병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겠죠. 근데 가끔 어려운 문제로 그 예방의학에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 문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요 문제를 좀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자, 캠필로박터 식중독 설명 옳지 않은 건데, 피가 섞인 설사를 할 수 있다. 잘 모르겠는데, 원인균은 호기적 조건에서 잘 증식한다.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모를 거예요. 닭고기에서 주로 발견한다. 우리가 제일 강조했던 게 이거잖아요. 캠필로박터 가장 원인이 되는 게 닭고기다라고 했고요. 자, 길리안바레 신드롬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럼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3번은 이거는 아닌 건 알겠어. 얘네 중에서
답을 골라야 되는데, 자, 우리가 공중보건이 질병을 깊이 있게 다루는 과목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이건 이런 질병이야, 이런 것 때문에 걸릴 수 있어 정도고 간단하게 주요 증상을 설명하지 이게 여러 가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까지는 다루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는 우리가 이제 찍어야 되잖아. 근데 무조건 아무거나 찍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출제자의 의도라던가 어떤 질병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을 좀 해보면, 보통 식중독이니까 뭔가 구토나 설사나 이런 게 뭐 주로 증상으로 나타나겠죠. 위장염 증상들이. 그러면 피가 섞인 설사를 할 수 있다. 만약에 피가 섞인 설사가 특징이다. 그럼 좀 애매해요. 근데 할 수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증상이 심해지면 그럴 수도 있나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길리안바르 신드롬을 일으킬 수 있다. 안 일으킬 수도 있다. 라는 게 전제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떤 질병이, 모든 질병이 우리가 일반적인 증상은 요만큼이지만 아주 특이한 케이스, 안 좋은 케이스에는 요런 합병증도 있을 수 있고 요렇게까지 진행이 될 수도 있다는 것들이 항상 여지에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나 보다라고 두 개를 체크를 해서 나머지 호기적 조건에서 잘 증식한다? 얘가 호기적인 데서 잘 못 사나 보네. 그러니까 이렇게 오답을 만들었겠지? 라고 출제자를 역으로 추적을 해서 문제를 푸는 요령을 좀 부려봐야 되는 문제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제 나왔을 때 찍어도 맞기 위한 나름의 요령을 조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좀 해보셔라.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정답은 2번이고, 그래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사람과 동물에게서 모두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에 의한 식중독인데, 이 캠필로박터 균은 혐기성균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산소가 있는 데서 살긴 하는데 산소 분압이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높은 곳이 아니라, 그러니까 문제로 내기가 굉장히 좋은 거죠. 이런 것들이 낮은 곳에서 잘 산다, 반대로 높은 곳으로 문제를 오답을 만들기 굉장히 쉬운 내용인 거죠. 그래서 산소 분압이 낮고 이산화탄소 분압이 3에서 5%인 환경에서 주로 잘 증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캠필로박터예요. 주로 소에 젖이 감염됐거나 우유가 그러니까 분변에 오염이 됐는데 그 우유를 소독하지 않았을 때 오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은 주로 닭을 잡을 때 그 닭의 장에 있는 캠필로박터 균이 고기를 오염을 시키고 그걸 잘 익히지 않고 먹어서 걸리는 경우가 많고요. 소독되지 않은 우유를 먹을 경우에 감염되는 경우가 많아요. 증상을 보면은 기본적인 증상은 설사, 복통, 발열 이 정도예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속되고 증상이 없기도 해요.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도 하고, 또는 심해지면은 피가 섞인 설사를 하거나 오심과 구토를 동반하기도 한다. 안 하기도 한다. 하기도 한다. 안 하는 경우가 많지만 하기도 한다.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면역이 저하된 사람 같은 경우는 혈액 내로 감염이 되기도 하며, 보통은 안 그러지만 면역이 저하된 사람에게는 혈액 내로 감염이 돼서 치명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보건에서 이런 것까지는 안 들어가죠, 사실. 자, 이 질환은 길리안바르 신드롬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지만 드물게 이런 경우들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을 위해서는 고기를 충분히 익혀서 먹고 소독된 우유 섭취하고 뭐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예방 활동으로 하면 되겠죠. 자, 다음 17번.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서 환경 기준의 대기 항목 옳지 않은 것. 자, 이산화탄소는 대기 환경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PM10, PM2.5, 오존, 그 다음에 납이랑 벤젠까지가 대기 환경 기준이죠. 내분비계 교란 물질과 오염 경로 연결 옳지 않은 것. 자, 요것도 제가 내분비계 교란 물질에서 딱 정리를 해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다이옥신 같은 경우는 건전지가 아니라 보통은 플라스틱이라던가 어떤 산업 폐기물 이런 것들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주로 많이 발생이 되는 게 다이옥신이다라고 했고요. 폐 건전지에서 주로 발생이 되는 건 수은이죠. 나머지 프탈레이트, 플라스틱 가소제, DDT 합성 살충제, 농약이다라고 했고요. 비스페놀 A 합성 세지 원료라고 하면 플라스틱 같은 거 원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그래서 비스페놀 A는 주로 플라스틱 용기뿐만 아니라 음료수 캔, 병마개 뭐 이런 데에서 주로 많이 유출이 될 수가 있고,
프탈레이트도 플라스틱 용기라던가 뭐 프린트 잉크 코팅제 같은 것들, 알킬페놀 합성세제 원료로 주로 사용이 되고요. 스트랜다이머, 트리머, 컵라면 용기에서 주로 나오고, 파라벤은 화장품이나 식품 첨가물, 그리고 이런 과불화 화합물, 코팅 프라이팬에서 나올 수가 있고요. 포장지 같은데. DDT 같은 경우는 농약이에요. 근데 지금은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PCB는 변압기, 절연유로 사용됐지만 지금은 금지되어 있고, 다이옥신은 그래서 소각장에서 주로 발생이 된다. 순위 폐 건전지에서 주로 나오죠. 유출이 되죠. 자, 19번 산업재해를 나타내는 재해 지표 중에서 강도율 4가 의미하는 것을 묻고 있는데, 자, 강도율이라고 하면은 연간 1000 근로시간당 근로손실 일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슨 의미예요? 연간 1000 근로시간당 4일의 근로손실이 있었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정답은 4번이고, 우리가 산업재해 지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건수율, 도수율, 강도율이었죠. 그래서 건수율이라고 하면은 근로자 수, 평균 근로자 수 1000명당 재해 발생 건수, 도수율은 연간 100만 작업시간당 재해 발생 건수, 강도율은 연간 1000 작업시간당 근로손실 일수라고 했죠. 자, 마지막 20번 문제도 사실 여러분들 모르는 문제예요. 근데 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있고 뭐, 근데 산업보건과 관련된 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럼 그 다양한 직종에 대해서, 산업 환경에 대해서 정리를 한 법이기 때문에 몇백 개, 조항이 몇백 개씩 있고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 법을 우리가 굳이 공부할 필요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는 내용인데, 생각보다 거기에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새로운 유형의 문제로 자주 출제가 돼요. 자주 출제가 되는데 굳이 그런 것들을 다 찾아서 볼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런 유의 문제는 한번 출제되고 다시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모르는 거다, 큰일 났네, 아무거나 찍어야지,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봐야 되겠죠. 자,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거, 중대재해, 심각한 거, 큰 재해, 그러면 이 중에서 그나마 우리가 보기에 제일 조금 덜 크게 느껴지는 상황을 찾으면 되겠죠. 보시면 사망자가 1명 발생했대요. 이유를 불문하고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인 거예요. 자,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이 발생했대요.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은 3개월 이상 치료를 해야 돼요. 크게 다친 거죠. 근데 그게 동시에 2명이 발생했다?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부상자가 동시에 10명이나 발생했다? 이렇게 3개월까지는 아니어도 뭐 짧은 치료로 끝난다 하더라도 한 방에 10명의 부상자가 나왔다는 건 뭔가 큰 문제가 있어 보이죠. 자,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5명 발생했다. 이번엔 재해가 아니라 질병인데 5명이래요. 그럼 재해랑, 그러니까 질병이랑 부상이랑 크기를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감별할 수는 없지만 여기는 10명, 여기는 5명이네? 그러면, 이렇게 큰 부상이라던가 사망은 아니지만 질병인데 부상이랑 비교를 하고 있으니까 요 5명이 틀린 것 같아. 요렇게 유추를 해서 저도 문제를 풀고 저도 그렇게 맞추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보시면은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중대재해란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다수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중대재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대재해의 범위를 다시 명시를 하고 있는데, 사망자가 1명 발생한 재해, 그리고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했을 때 중대재해라고 부르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공중보건 문제를 다 풀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이미 본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이 끝난 다음에 제가 뭐 해설을 해드리는 게 시험을 보신 분들에게는 큰 의미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문제도 다 공개가 됐고 정답도 공개가 됐으니까. 자,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출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해설 특강을 해드렸으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요령이라던가 이론 정리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고요. 자, 시험을 이미 보신 수험생들은 꼭 합격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